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31주 91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4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간구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라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이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을 주님 주신 이 시대적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각자 처한 곳에서 일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고난의 종의 노래, 우리 예수님 이야기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두 가지로 정의를 하죠. 첫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내리죠.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관점입니다.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전부이다 그런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신학의 대상은 전부이고 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랬을 때 이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 지식의 구조에서 신학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경 아래에 들어갑니다. 성경 아래. 지식의 구조를 우리가 볼까요? 이거 보시면 예수, 성경, 신학, 철학, 인문, 자연과학. 그래서 신학은 반드시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신학을 성경적 관점에 의해서 가르치지 않고 성경과는 관계없이 때때로는 성경에 거슬러서 신학을 가르치고 또 그런 신학을 배운다면은 그때 이 성경과 신학이 대립될 경우에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까? 마땅히 신학을 버려야지 성경을 버려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무슨 자유주의 신학, 무슨 인문주의 신학 그런 이름으로 해서 예수를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신학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으로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다, 이해하는 것이 신학이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일까요? 아까 성경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래서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님.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둘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이 다 예수신데 성경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유일하게 우리가 힘입을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니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가 설교를 뭘 가지고 하나요? 성경 가지고 하죠. 누구를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요? 복음. 그래서 예수, 복음, 복음의 7대 요소에 관해서 우리가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수를 얘기해야지, 복음을 얘기해야지 무슨 세상의 교양이라든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교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설교의 내용은 예수. 성경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설교의 모범이죠. 설교의 모범. 아멘. 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84에서 86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이승만의 분노 중에 제3장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게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의 소제목입니다. 총 23개입니다. 23개인데 함께 이게 시간순입니다. 시간순 함께 읽겠습니다. 공산주의 본질에 대한 통찰, 해방 전후 한반도 운명,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소련의 기회, 소련에 의한 북한 정부,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하는 미국, 한민당의 계략을 간파, 한반도의 공산화를 꿈꾸는 남로당, 미국과 소련 강대국에 맞서는 이승만. 8개 했고 그 다음 8개. 신탁 통치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대립, 넘어야 할 산 미소 공동위원회, 이승만의 정읍 발언, 공산주의 본색이 드러난 북조선 인민위원회, 남한에서의 좌익 활동, 이승만의 대미 외교, 미소 공동위원회의 두 번째 실패, 유엔으로 넘어간 한반도 문제, 그다음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한국 방문, 공산당 군중대회로 끝난 남북협상, 최초의 민주선거 50총선과 재헌국회 개원, 건국기념일이 된 1948년 8월 15일, 친일파 청산 반민족행위 처벌법, 서로 다른 길 북한 상황, 이승만의 농지개혁. 그래서 오늘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가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6.25 전쟁 터지기 전까지입니다. 터지기 전까지 그 시기가. 그리고 이제 제4장 미국에 대한 분노, 거기에 이제 6.25 때부터입니다. 6.25 때부터, 6.25 직전부터 휴전까지. 그리고 가난에 대한 분노가 이제 이 휴전을 전후해서 휴전 이후에 이렇게 지금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기가 물론 이렇게 시간 순으로 쭉 전개가 되지만은 내용이 많이 이제 겹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시고 우리가 이왕 읽은 김에 그 맨 끝에 요 파워포인트 맨 끝에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4장, 제5장. 제4장이 미국에 대한 분노고 제5장이 가난에 대한 분노입니다. 거기에 소제목을 이제 4장이 파란색으로 제가 써놓고 5장은 이따가 읽을 건데 하얀색으로 그렇게 써놨는데요. 한번 미국에 대한 분노. 이게 지금 쭉 시간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읽겠습니다. 한미 공동방위 군사협정 체결 무산, 그리고 6.25 이제 6.25가 터졌어요. 낙동강 전투와 인천 상륙 작전, 그다음 미국에 알리지 않은 국군의 38선 돌파 명령, 지금 6.25 전쟁 중이죠. 미국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다. 휴전 회담에 방공포로 석방으로 맞서다. 미국의 반대에도 개헌 강행. 미국의 이승만 제거 작전. 한미동맹과 경제 원조 약속, 그리고 휴전협정의 체결. 그래서 6.25가 일어나고 휴전협정까지 미국에 대한 분노입니다. 미국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제5장이 가난에 대한 분노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하얀 그 네모. 가난에 대한 분노 읽겠습니다. 전쟁 후 비참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 노련한 외교력으로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다.
핵 강국의 희망. 이제 이 원조를 얼마만큼 끌어냈나?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우리를 뭐라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강의 기적. 근데 이 원조를 끌어온 분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안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가 얼마인가? 31억 달러인데 31억 달러인가요? 그 중에 7억 달러가 55년에 그러니까 전쟁이 휴전하고 뭐 1년 정도 1년 남짓한 그 사이에 7억 달러가 이제 그때 왔다 그런 얘기고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 동안에 31억 달러를 미국의 원조로 끌어왔는데 그게 누가 하신 일인가?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다. 핵 강국의 희망, 핵 원자력 이거를 이때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중공업,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 시설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고 일을 하신 것이죠. 그다음에 평화선 발표로 일본으로부터 해양 자원 보호 그리고 이 모든 일, 부국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하셨나? 교육 사업. 하와이 망명 시절부터 시작된 교육 사업.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 내용을 요 소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연보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 본질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이건 뭐 이승만 당부당 얘기죠. 벌써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해방 전후 한반도 운명,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소련의 기회, 소련에 의한 북한 정부, 북한에 지금 소련이 들어갔다.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하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은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해서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이승만이 이때부터 견제를 받은 것이죠. 견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 한민당의 계략을 간파, 한반도의 공산화를 꿈꾸는 남로당, 미국과 소련 강대국에 맞서는 이승만. 그다음 신탁 통치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대립, 넘어야 할 산 미소 공동위원회, 이승만의 정읍 발언, 공산주의 본색이 드러난 북조선 인민위원회, 남한에서의 좌익 활동, 이승만의 대미 외교, 미소 공동위원회의 두 번째 실패, 유엔으로 넘어간 한반도 문제. 그다음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한국 방문, 공산당 군중대회로 끝난 남북협상, 최초의 민주선거, 50총선과 재헌국회 개원, 건국기념일이 된 1948년 8월 15일, 친일파 청산, 반민족행위 처벌법, 서로 다른 길 북한 상황, 이승만의 농지개혁. 네,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가 두 번씩이나 읽었으니까 이런 그 굵직굵직한 제목들을 머리에 담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연보를 통해서 요 시대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이승만의 이 대한민국 건국에서 이승만이 뛰어넘어야 했던 4대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4대 방해물, 4대 세력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박헌영의 공산주의 세력이죠. 남로당, 공산당이죠. 그 다음에 한민당, 한국민주당,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조. 여기에 이제 뭐 누굽니까? 김성수, 송진우 이런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미소 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상해 임정이죠. 김구 세력입니다. 김구 세력. 아시겠죠? 그래서 이승만 이 미소 공동위원회하고
이승만이 부딪힌 거는 뭐 때문입니까? 이 새로운 정부를 어떻게 이제 남북한에 우리가 이제 통일된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통일된 나라를 세우는데 지금 북한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소련이 들어가서 소련은 오늘 여기 소제목에도 읽었듯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북한에다가 아예 뭐를 세웠습니까? 공산주의 정권을 세웠죠. 요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46년 2월 8일. 이거는 완전히 정권입니다. 정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요거를 46년 11월 3일에 가서 총선거를 하죠. 주일날 총선거를 합니다. 아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걸로 이제 그 걸어가지고 다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요때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임시자를 떼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북한에 지금 정부가 들어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여기 뭐예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정부를 만들라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승만이 어떻게 합니까? 46년 6월 3일에 어떻게 합니까? 정읍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한반도는 공산화되고 만다. 우리는 여기에 찬성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이제 정읍에 가서 한 게 그게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정읍 발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승만이 무슨 단독 정부를 우리가 세우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한반도에 지금 소련이 하는 이 일, 북한에는 이미 소련의 괴뢰 정권이 들어섰고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뭡니까? 뭐를 권합니까 지금? 남한과 북한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좌우가 합작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하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알아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렇게 되면 100% 어디로 갑니까? 공산 정권이 들어선다라는 거를 다 본 겁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이승만이 정읍으로 가서 정읍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에 넘기려고 노력을 합니까? 유엔으로 상정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세 개는 다 그 유엔 상정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한국 문제를 다루잖아요. 한국 문제를. 한국의 이제 독립 국가를 세우고 이제 그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남북이 협력해 가지고 통일 정부를 이제 이루어야 된다. 그랬을 때 북한에 있는 그 소련의 괴뢰 정권 김일성 세력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를 하니까 하면서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김구를. 임시정부 세력 김구를 북한으로 불러가지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남북합작입니다. 남북합작 정부를 이승만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누굽니까? 김일성은 벌써 뭡니까? 소련의 괴뢰죠.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하고 합작했을 경우에 다 지금 해방 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동유럽이라든지 합작해서 뭔가를 공산주의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 정부를 이루고자 했던 모든 나라가 다 공산화된 거를 본 겁니다. 이승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4대 세력. 그러니까 이 상해 김구 세력이 왜 대한민국 건국의 걸림돌이 되었나. 남북 합작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세력을 다 극복하고 이승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남한에다가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러한 체제로 지금 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는 얘기가 바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 한국교회사 그때 제가 뭐를 숙제로
내드렸나요? 그때는 뭐 그 김교신 조선지리소 외우시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를 보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사 정강훈 TV. 아직 안 보신 분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강훈 TV에 1에서 10화까지가 뭡니까? 대한민국 건국사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정광훈 목사님 워낙 설명도 잘하시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거기 가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찬송가사 할 때 제가 뭘 숙제로 내드렸습니까? 6.25 그건 너아라 TV에 나왔잖아요. 6.25 1에서부터 43화까지인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6.25 격전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방송을 하신 거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6.25가 내일 모레인데 2020년 6.25 그때 이제 이 방송을 하신 것 아닙니까? 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시기에 관한 얘기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연보 읽겠습니다. 연보. 제 45년부터 50년 6.25 전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45년 70세. 이 70세가 누가 70세인가요? 네,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 70세. 네. (8월 14일) 밤 11시 워싱턴 자택에서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들음. 이때 이제 이승만은 주미 외교위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사죠. 아니, 주미 한국 대사죠. 이를테면.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항복 소식을 들었고 9월 6일 날 해방됐잖아요. 15일 날. 9월 6일 박헌영, 잘 보세요. 첫 번째 세력이죠.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에 방해가 됐던 세력이 뭡니까? 박헌영이 뭐를 선포를 했나요? 조선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해서 이승만을 주석으로 추대를 했는데 이승만이 이를 거부합니다. 이를 거부해요. 내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요 얘기를 읽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 네, 93번. 박헌영이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워서 이승만을 주석으로 추대했지만 이승만이 거부한 얘기입니다. 그거 읽겠습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된 145개 지부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소수지만 조직력이 강한 박헌영의 재건파가 장악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본이 이제 저희 보여주세요. 일본이 이렇게 일본이 자기들 망할 거를 알았잖아요. 망할 거를 알아가지고 이제 자기 물러가기 전에 그때 우선 누구를 불렀냐면은 지금 한민당 있잖아요. 나중에 한민당을 조직을 했는데 거기에 뭐 김성수라든지 무슨 송진우라든지 이런 이제 그 민족 지도자들을 그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정권을 당신들한테 이양을 할 테니까 우리 일본은 이제 곧 망할 텐데 우리가 일본으로 이제 물러갈 때 이렇게 그 안전하게 물러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김성수라든지 송진우라든지 일본이 망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못했던 것이고 자기들을 떠보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들을 떠보는 줄 시험하는 줄 알고 대일본 제국이 왜 망하냐 그러면서 연락을 딱 끊었습니다. 연락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하는 수 없이 누구랑 접촉을 했냐면 바로 지금 금방 읽은 여운형한테, 이 공산주의죠. 중도 좌파죠. 뭐 중도 좌파라고 할거 공산주의죠. 그 사람도 여운형한테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이 정권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일본이 이제 망하고 나서 물러간 다음에 여운형을 중심으로 지금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장악을 했습니까? 박헌영이 장악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운형한테 물려줬는데 박헌영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장악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된 145개 지부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거는 큰 조직이잖아요. 이거를 소수지만 조직력이 강한 박헌영의 재건파가 장악을 했어요. 박헌영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죠. 이거를 이름을 뭐로 바꿨나?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북한에는 이미 7월 13일에 소련이 진주를 했습니다. 북한에는 7월 13일. 아시겠어요? 7월 13일이니까 뭐 해방되기도 전이죠. 이미 소련이 평양에 입성을 했습니다. 7월 13일에. 그러나 이제 한국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제 명칭을 바꿔서 박헌영이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다시 주석 띄워주세요. 주석 이승만 자기가 이제 일방적으로 명칭을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명단을 발표한 거예요. 박헌영이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내무부장 김구 이렇게 내각 명단을 자기가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작성된 내각 명단은 박헌영과 그 추종자들, 남노당이죠. 그 추종자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심지어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 아까 여운형 있죠? 여운형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명단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75%의 동의를 지금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이 박헌영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는 알 리 없는 국민들은 이 명단을 접하고는 이것이 해방 정국을 맞은 민족 지도자들의 서열이라고 받아들였다. 일방적인 주석 발표. 이승만을 지금 박헌영이 주석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일방적인 주석 발표 후에 공산당에서는 이승만에게 취임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여기 주석으로 취임해라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이승만은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 거부하면서 이제 뭐 어디에 다 오라 그랬습니까?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에 다 오라. 이렇게 이승만이 얘기를 했는데 좌익들은 친일파의 즉각 숙청을 요구하며 친일파가 많은 한민당이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승만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는 한민당도 참가하도록 이승만이 얘기를 한 거죠. 뭐 박헌영 다 여기에 참가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좌익들은 친일파 즉각 숙청을 요구하면서 한민당이 여기 독촉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승만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왜 용납하지 않았나? 친일파 숙청은 언제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건국 이후에 일단 나라를 세운 다음에 우리 정부의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익들이 이승만이 이 참여를 거부하자 그를 친일파를 옹호하는 매국노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반격에 나섰다. 그래서 1945년 12월 17일에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란 라디오 방송 연설을 통해 잘 보세요. 여기 아까 이승만한테 이 좌익들이 뭐라고 욕했습니까? 친일파를 옹호하는 매국노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매국노다 그러네요.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가 왜 매국노입니까? 소련을 자기의 조국이라 부르고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비판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만은 좌우 합작 정부와 같은 형태로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일하는 것은 결국 조선이 공산화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다. 이승만은 귀국 후에 맞닥뜨린 혼란에서 발빠르게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벌써 여기 몇 가지 나왔으니까. 박헌영의 남노당. 그렇죠? 한민당. 이런 게 다 나왔는데 너희들 뭐
이 뭐야 이게 남로당도 뭐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그렇죠? 여기 한민당도 뭐예요? 김성수, 송진우 한국 뭐예요? 민주당 이런 거를 선포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각각 이렇게 세워놓고 이승만을 다 주석으로 무슨 당대표로 다 추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10월 달에 들어오는데 9월 달에 다 벌써 그런 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승만의 이름을 거기다가 박아 놓으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라도 없는 것들이 벌써 정당부터 만들었냐. 그렇게 하면서 다 어디에 오라는 것입니까? 독립촉성 준비위원회 거기에 함께 오라 그랬더니 지금 이 뭐 박헌영의 남로당 공산주의자들도 따르지 않고 명분이 뭡니까? 친일파가 많은 이 한민당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명분이죠, 명분. 이런 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헌신을 할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는가? 여러분 좌파들은 자기가 일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누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일을 하고 있죠. 마리아가 헌신을 하고 있죠. 좌파들은 항상 어떤 얘기입니까?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이승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승만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일제시대 내내 독립운동을 해오신 이분을 향해서 그렇죠? 대표로서 독립운동을 해오신 이분을 향해서 어떻게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매국노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 좌파의 이 프레임 씌우기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보려는 이런 짓들이 이때부터 벌써 시작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이승만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좌익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나라의 해방은 어떻게 왔습니까?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 때린 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한국이 저절로 독립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지 우리 힘으로 지금 해방이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그 이승만한테 해외에서 외교 독립 그 한 길로 그의 평생을 바쳐서 힘써온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일파를 옹호하는 매국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죠. 가룟 유다가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일을 하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왜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랑 같이 있지만 나는 너희랑 항상 같이 있지 않는다. 이 여자를 그대로 놔둬라. 저가 한 일은 대대로 기념될 것이다.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 일하는 자를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결코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자신이 일하고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이런 행태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또 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9월 6일 이거 날짜를 보세요. 9월 6일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들어오시기 한 달 전에 박헌영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이승만을 주석으로 추대했지만 이승만이 거부를 했다. 9월 16일 10일 뒤에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국민주당을 창당하고 이승만을 영수로 추대하지만 이승만 이것도 거부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승만이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월에 UN 창립총회에서 뭐를 폭로를 했나요? 얄타 밀약서를 폭로를 하면서 한반도를 즉각적으로 독립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독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그러한 것을 지금 폭로를 하면서 한반도는 즉각 독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런 걸 촉구를 하고, 그래서 드디어 10월 16일 날 미국이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을 해서 메가더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87번 보여주세요. 여기 메가더 얘기해버리죠. 읽겠습니다. 87번. 오케이. 보십시오.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방해의 4대 세력. 그래서 제가 이 책 페이지를 여기 정강 목사님 이승만의 분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지었는데, 이승만이 귀국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안 한반도 정세는 북한에 있는 김일성 중심의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벌써 김일성이 자리 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남한에는 박헌영의 남노당의 권력이 형성되었다. 박헌영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1900년에서 1955년에 죽었거든요. 왜 죽었습니까? 북한으로 갔죠. 박헌영이 이제 여기서 쫓겨난 게 아니라 이제 도망가서 북한으로 가서 결국 6.25 전쟁 일으키고 그랬는데, 결국에 미제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죽인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지금 주사파 만약에 이들의 그 열망대로 고려 연방제가 돼가지고 이 공산주의 세상이 됐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죽겠습니까? 박헌영을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박헌영을 보시라. 그때 이쪽에서 올라갔던 공산주의가 좋다고 북한으로 갔던 그런 사람들이 맞은 운명이 무엇입니까? 다 숙청당한 것입니다. 그럼 이 주사파를 거기서 무슨 공원장을 주겠습니까? 다 숙청입니다.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역사에서 배우지도 않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지금 이 남한의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자들,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역사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55년에 제 말은 55년까지 살았다. 왜 그때까지 사느냐? 김일성이 박헌영을 미제 간첩으로 숙청한 것입니다. 박헌영의 남노당의 권력이 형성되었다. 다급해진 미국은 그러니까 북한에는 공산주의 김일성 권력이 들어섰고 남한에도 지금 남노당 권력이 형성되니까 미국이 다급해졌죠. 그래서 누구를 중도파를 통해서 공산주의 확대를 막아보려 했으나 실패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중도파가 누굽니까? 여운형, 김규식, 송진호 등을 통해 공산주의 확대를 막아보려 했으나 실패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누구의 귀국을 허락합니까?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이 고집 세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다가 이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해방 2달 후인 10월 16일에야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한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군가? 태평양지구 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였다. 그렇죠? 더글라스 맥아더의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 우리 이웅지 자매께서 놀라운 새롭게 해석하신 아주 잘했어요. 원조는 뭐니까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간다지. 지금 뭐라고 말씀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군인은 죽지 않는다. 다만 이름으로 존재할 뿐이다. 놀라운 해석이죠. 딱 맞는 말입니다. 그게 뭔가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간다. 제가 예전에는 그 말을 그냥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위대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 사라지는 거는 누구나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의 사명이 끝났을 때 안 죽었는데도 사라져가는 것, 안 죽었는데도 물러나는 것, 위대한 일이죠.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간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거기에 그런 위대한 말이 있고 그래서 그 말이 위대한 것이고
지금 왜 이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간다라는 말을 이 메가더 장군이 왜 했을까? 메가더 장군도 뭡니까? 이승만을 열렬히 지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승만이 철저한 반소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때 미국 정부는 어떤 태도를 계속 취했습니까? 빨리 이게 한국전을 끝내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들의 희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이 뭐 공산화가 되든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반소 반공 입장을 취했던 메가더를 어떻게 합니까? 퇴임 시킨 것이죠. 전쟁 중에 51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어떻게 하려던 것인가? 휴전을 하려던. 그런데 지금 이 메가더가 누구랑 같은 라인에 서 있었던 것입니까?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이 반소 반공 철저한 그 입장을 가진 이승만이 귀국할 때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메가더입니다. 메가더. 그리고 이 메가더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께서 위대한 인천 상륙작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바로 메가더입니다. 그리고 이 메가더는 어떤 언제 정광 목사님 설교에 이분이 등장을 하죠? 아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등장을 하냐면은 성경을 알자. 성경을 알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 동안에 발간되는 책만 다른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책만 읽으려면은 107년이 걸린다고 그러죠. 107년. 그랬을 때 뭐 책만 지식입니까? 그리고 하루 동안에 우리가 107년을 살아도 밥 먹고 책만 읽는다고 해도 하루 동안에 발간되는 책을 읽기에는 10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 그런 얘기죠. 성경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 거기에 바로 메가더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군인. 하나님이 왜 메가더 장군을 쓰셨나? 성경을 이분이 열심히 공부했다니까. 열심히 읽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이 태평양 사령관이잖아요. 전쟁을 수행 중에 메가더 장군이 입에 담배를 하나 물고 뭐를 읽는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아침에 꼭. 그래서 장군님 이렇게 바쁘신데 무슨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유언이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느라고 그가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메가더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그 메가더 아버지 얘기를 했죠. 1907년 한국에서 평양 대붕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메가더 장군의 그 부친 되시는 분이 타프트라는 분하고 이 대통령 선거를 다투고 있었던 그때인데 이 평양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떨어진 이 성령의 불을 보기 위해서 그분이 그 대통령 선거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때 어떤 광경을 목격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1907년 1월에 평양에 어느 교회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거기에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6,000명. 6,000명. 지금 뭐 북한의 그 추위는 여기 남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죠. 한 겨울에 그 시골 교회에 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모였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전통, 신앙 전통입니다. 성령 대강림. 놀라운 일이죠. 그거를 보고 그분이 감격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헨리 반 다이크라는 분이 네 번째 동방박사 쓰신 이분이 그때 지은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이 한국의 교회를 보고 지은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세계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메가더 장군. 오케이. 그래서 이제 메가더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다. 메가더는 이승만이 보인 철저한 반소 입장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승만 자신이 하루빨리 귀국해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입지를 막고 남한에 진주할 미군과 협조해서 자유민주주의 정권 수립에 앞장서겠다는 주장에 크게 관심을 보였다. 이제 우리가 이 메가더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우리가 또 보겠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초기 선교사 1번의 3, 4를 보여주세요. 3, 4.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9월 1일에 메가더가 이제 이 장군이잖아요. 장군으로서 일본을 이제 이렇게 딱 점령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9월 1일에 45년 9월 1일에. 그래서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막 몰려나왔죠. 그때 이 사람들에게 한 연설이 있습니다. 왜? 이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이다. 지금 우리가 신학 공부하고 있죠. The problem basically is theological.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이다. 이러한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있던 분이 바로 메가더 장군입니다. 45년 9월 1일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군사 문제고, 군사 문제는 정치 문제고,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이고,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이고,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이고, 종교 문제는 결국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군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군인의 입에서. 모든 문제는 The problem basically is theological.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인가? 신학적 문제이다.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2차 대전 이후에 이 공산주의가 나타난 이후에, 또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가 출현한 이후에, 그리고 68혁명 이후에 공산주의가 그 문화 막시즘으로 옷을 갈아입고 난 이후에, 이 모든 문제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신학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세력, 영적 싸움입니다. 그거를 지금 메가더 장군이 벌써 45년에 9월 1일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맨 처음에 뭡니까? 이 모든 문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경제 문제라고 그랬죠?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군사 문제입니다. 군사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는 무슨 문제인가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정치가의 양심은 무슨 문제인가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은 무슨 문제인가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는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신학적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학적 문제입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읽은 이 메가더. 문제를 지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45년 9월 1일에 점령군 사령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이거 퇴역한 날짜를 잘 보세요. 51년 4월 19일에. 왜 이 잘 나가던 메가더 장군이 퇴역하게 됐나요? 미국의 이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메가더가, 제가 요즘 그 정광 목사님께서 그 연설, 요즘 그 국민혁명단 연설 전국 다니면서 하셨잖아요. 그 연설 중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그 만주에다가, 거기는 지금 사람도 안 사니까 거기에다가 원자탄 한 방 떨어뜨리면서, 그렇죠?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듯이 그 만주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중공에 대해서 경고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이때 왜 갑자기 퇴역을 하게 됐나? 그런 입장이 철저한 반소 반공, 이런 노선에 서 있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딱 맞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51년 날짜도 아주 우리가 기억하기 쉽죠. 4월 19일. 퇴역하면서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글로벌한 것입니다. 세계적입니다.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45년 일본에 들어가면서 한 말과 같이 보면은 이 글로벌한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신학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해결하면 이 글로벌 문제가 뭐예요? 도덕 문제, 정치 문제, 군사 문제, 경제 문제가 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풀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풀릴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메가더 장군이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분이죠. 오케이. 아까 우리가 읽던 대로 다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가더가 이승만한테 크게 관심을 보이고 도와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에 하지 사령관이 어디입니까? 이 미 군정 사령관이죠. 하지 사령관이 이제 와 봤더니 미군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한국인에게 명망이 높은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귀국해야 한다라고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상해 임정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건의서를 미 국무부에 제출을 해서 드디어 이승만은 33년이나 머물렀던 미국을 떠나게 된다. 미주 동포들에게는 짧은 고별사를 남기고 이승만은 메가더가 머물고 있던 일본 도쿄를 거쳐서 1945년 10월 16일에 메가더의 전용기를 타고 한국 땅에 도착한다. 그토록 고대하던 귀국이었다. 해방되고 두 달 있다가 이제 오고 싶었는데 계속 못 오도록 방해를 받다가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그 귀국을 누가 도왔나? 메가더가 도왔다 그런 얘기. 그다음. 하지만 대한민국을 건국하기까지의 여정은 귀국길보다 더욱 험난했다. 이승만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쟁취하기까지는 세 가지의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민당, 남노당, 그리고 미소 공동회의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유엔 총선거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반대 세력이 그때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상해 김구 세력, 남북 합작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이루자. 이런. 그래서 이 4대 세력이 바로 이승만의 이 자유대한민국 건국에 방해가 됐던 그런 세력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연보를 지금 보기에 앞서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3장의 서문을 일단 읽는 게 좋겠어요. 20번. 파워포인트 20번. 그거 말고 2번 파워포인트 20번. 그렇지. 네. 서문 먼저 읽고 나서 그 연보를 계속 읽겠습니다. 이승만의 핵심 가치관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이다. 따라서 이승만은 독립운동 과정 내내 시조일관 반소 반공 의식을 강조했다. 공산주의의 허구성에 대해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던 이승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에 대해서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냉전 체제가 될 거다. 이거 벌써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하기까지 한반도의 좌우 대립은 그치지 않았고 결국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소련 군정하에 북한을 제외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이승만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 잘 나타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6.25 있잖아요. 6.25. 6.25가 이제 그 소련의 지원을 이제 받아가지고 김일성이 남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승만은 어떤 기회로 삼았습니까? 이승만과 그를 지지했던 메가더도 이거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나요? 한반도의 통일, 자유통일.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북진 통일이죠. 그래서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승만한테 누가 이 무슨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그 책임을 누가 이승만한테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보는 대로 다 지웠지만 북한에 먼저 46년 2월 8일에 북한에 먼저 괴뢰 정권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이 숱한 반대를 물리치고 드디어 48년 8월 15일에 2년 반 뒤에 우리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뭐 김구 다시 조명 기록이 시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남북 합작 이승만한테 반대하면서 남북 합작을 통해서 정부를 세우자. 그런데 이승만이 뭐를 보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 공산 정권이 들어선다라는 것을 이승만은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끝까지 공산당하고 좌우 합작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 이승만의 고집 때문에 이 남한의 그나마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런 정부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그 70년 전에 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아니 이 한국 전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이승만을 선택한 것. 이승만을 선택한 것. 북한이 김일성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이승만을 선택한 것.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정광훈을 선택할 것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을 선택할 것인가? 이 정광훈 목사님 누구십니까?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건국 대통령, 박정희의 이 개발 정신.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계에 당당한 경제 대국으로, 세계에 당당한 G2 국가로 지금 가는 이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주사파 정권, 북한의 김정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바르게 선택하는 그 기로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얘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국민혁명당으로 우리가 1000만 명 당원이 조직이 되어서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 망국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정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보안법을 폐기한다고 그래도 가만히 있고 헌법을 개헌한다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 이런 세력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 주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 사실 주인이 다시 나서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그 선택의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오케이. 이승만은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한의 공산화 방지를 시종일관 주장했으며 매진했다. 시종일관 이렇게 주장하는 분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남한 내 정치 세력들은 입장을 바꾸어가며 협조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였다.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우호적으로 생각한 미국마저도 그의 이러한 정책과 달랐을 때에는 이게 오케이. 이거 지금 사장 서문인데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김없이 규탄하였고 그로 인해 미국과 큰 갈등이 있었다. 미국에 대한 분노는 이승만의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정치 노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까지 읽었는데 오케이. 다시 연보로 가겠습니다. 연보. 어디까지 읽었나요? 우리 45년. 그래서 이제 10월 16일에 미국은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해서 메가더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했고 10월 23일에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공산당 박헌영 세력은 뭐 이승만을 뭐 친일 발을 옹호하는 매국노 이렇게 이제 막 그 뭐니까 이승만이 이제 12월 17일에 딱 연설을 하죠.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라디오 방송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파워포인트 93번에서 95번 거기를 읽고 가겠습니다.
맨 끝에 있어요. 오케이. 아까 읽었군요. 맨 끝에 또 읽었나요, 우리가? 95번?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내가 매국노가 아니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뭐예요?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공산당은 소련에 붙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다. 이렇게 이승만이 반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 그 내용입니다. 공산당이 매국노다 그런 거예요. 소련한테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오케이. 그 다음 1946년 71세 2월 1일에 비상국민회의가 출범을 하고 2월 23일에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을 뽑았는데 의장에 이승만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5월 12일에 독립전취국민대회가 개최가 됐고 이래서 뭐 미소공동위원회라든지 뭐 소련이라든지 다 이렇게 좌우 합작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6월 2일에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정읍 발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먼저 처음부터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 잘못 가고 있을 때 이승만이 지금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밝혔던 것이죠. 그리고 12월 4일에 이제 여기 어떻게 직접 갑니다. 미국으로 직접 가요. 그래서 대미 외교에 나섭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미국 정부와 유엔 총회에 직접 호소하겠다. 그런 명분으로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교가 성과가 있었죠. 47년 72세 때 3월 12일에 미국이 뭐를 발표를 합니까? 트루먼 선언. 그래서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강경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승만의 외교가 지금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승만의 대미 외교고 4월 8일에 도쿄에서 메가더를 만나고 14일에 중국에 가서 장개석을 만나고 장개석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공 대표인가요? 자유중국 대표인가요? 장개석. 그렇지. 자유중국 대표죠. 반공이죠. 이 장개석도 지금 누구랑 싸우는 중입니까? 모택동이랑 싸우는 중이죠. 4월 21일에 지청천 장군과 함께 서울에 도착을 해서 5월 21일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협의 대상을 놓고 다시 결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련은 뭐예요? 반탁, 신탁 통치를 반대한 사람들은 여기에 협의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미국은 뭡니까? 이게 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지만은 협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결렬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는 사이에 보세요. 47년 11월 14일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이 문제를 드디어 이제 어디에서 다루게 된 겁니까? 유엔에서 다루게 된 거예요.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서 한국 총선거안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설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이승만이 그때 보낸 두 여성이 누굽니까? 중앙대학교 설립자 임영신 그리고 모윤숙 이렇게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유엔 총회에 보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때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자격이 없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2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유엔 총회 거기에 나가서 한국을 독립시키고 또 여기에 정부를 세우는 것을 누가 이 미국과 소련한테 맡겨두지 말고 유엔이 이거를 맡아주시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유엔 총회에서 한국 총선거안 그리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설치안이 가결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다 이끌어낸 분이 누굽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입니다. 이때 이승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되고 만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40분이네요. 그래서 보세요. 48년 73세죠. 이승만 대통령 73세 되시던 이때 3월 1일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남한 단독 선거를 발표를 했어요. 왜 남한 단독 선거입니까? 북한에 못 들어오게 한 거죠? 누가? 소련과 김일성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남한 단독 선거가 우리가 발표한 것도 아니, 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선거 가능한 지역부터 이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누가 대립을 했습니까? 이승만과 김구가 대립을 해서, 김구는 뭡니까? 남북 합작이죠. 남북 합작. 그래서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김구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5월 10일 그래서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가 돼서 이승만이 동대문구에서 당선이 됐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4.3 폭동이 바로 무엇을 막기 위한 것입니까? 이 5월 10일에 총선거, 남한 총선거를 막기 위해서 누가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까? 남노당, 김달삼, 이덕구. 그래서 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제주도에서는 결국 선거를 하지 못했지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무슨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그렇죠?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좋은 세상을 꿈꾸던 자들, 이 공산당 빨치산이죠. 공산당을 보고 좋은 세상을 꿈꾸던 자들, 그리고 그들을 진압했던 국군과 경찰을 향해서 국가 폭력을 행사한 자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한심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나라 역사를 똑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또 네. 그래서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가 됐고 이승만이 동대문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우리가 어제 그 국회를 개원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읽었죠? 그 기도문을 어제 읽었죠? 그래서 이승만 임시의장이 이때 이제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돼서 이 국회에서 6월 9일 날 국호를 뭐로 결정했습니까?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왜 위대합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국의 역사 봤죠? 원한경 언더우드 이사가 정리한 한국의 역사. 그분도 대단하고, 그 역사에서 둘로 나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탄생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생.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7월 24일에 중앙청 광장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셨고, 여기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7월 17일이 국경일이잖아요. 7월 17일이 뭡니까? 제헌절, 헌법 만든 날. 그리고 이제 24일에 그 헌법에 따라서 중앙청 광장에서 이승만 우리 국부께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셨고, 8월 15일에 뭐가 됐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정부 수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생일이 언제입니까? 48년 8월 15일. 사실 여러분이 올리신 채팅 때문에 제가 지금 웃었는데. 달쌈 덕구. 그래서 8월 15일이 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 건국일이고 우리 생일이잖아요. 누가 이거를 부인했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울컥. 문재인, 응?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기가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이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오케이,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되셨잖아요. 74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에 29살이죠, 그때가. 그때 이제 그 대한제국의 특사로 쫓겨간 거죠. 특사 임무를 띄고 가서 이제 그 놀라운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공부 다 마치고 오셨다가 1910년에 왔다가
1912년에 다시 뭐예요? 일본의 검거 때문에 이제 그 일본의 탄압을 피해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가서 하와이에서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언제 다시 들어오셨습니까? 70세가 돼가지고 70세가 돼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대통령 73세에 대통령이 되시고 참 놀라운 이런 인생을 이제 보내신 분이죠. 오케이. 근데 이분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떻게 되나요? 이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시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눈을 감고 마는 이런 대통령. 오케이. 계속 읽겠습니다. 자, 49년 74세 1월에 보세요. 대통령 되신 다음에 일본에 뭐를 요구를 했습니까? 약탈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죠. 일본이 다 가지고 간 거죠. 자기네 나라로. 일본에 반환을 요구하고 2월에 케네스 로얄 미 육군 장관이 한국에 왔는데 그때 뭐를 요청합니까? 우리의 국군 증강을 위한 무기와 장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전국의 첫 인구 조사를 실시를 했고 5월 49년이에요. 5월 트루만 미 대통령에게 한미 공동방위 군사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고 보세요. 또 6월 21일에 뭐를 공포했습니까? 농지개혁법.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뭡니까? 이 북한이 뭐예요?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한다. 그래서 이 남한에서도 막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고 있었는데 이때 농지개혁법이 무엇입니까? 유상으로 분배, 유상 몰수, 유상 분배잖아요. 근데 이 법이 훨씬 좋았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농민들 자기 땅이 생기니까 별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이 공산주의 이 북한 인민군한테 별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농지개혁법. 네, 오케이. 오늘 나중에 더 얘기하고 또 보겠습니다. 8월 15일에 최초의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영예로운 일이죠. 그 다음 50년 75세 되시던 해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6월 27일에 메가더 사령관에게 미국 정부의 긴급 원조를 요청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6월 30일 49년 6월 30일에 미군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6.25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6월 27일에 메가더 사령관에게 미국 정부의 긴급 원조를 요청을 했고 9월 28일에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 후에 서울로 이제 다시 돌아오죠. 9.28 서울 수복이죠. 그래서 29일 다음날 서울 수복 기념식을 하고 10월 29일에 미 상원 의원 놀랜드와 함께 평양 방문. 그래서 평양 동포에게 고함 우리가 읽었었죠. 51년 76세 1월 4일에 중국의 참전으로 일사후퇴가 있었고 7월 10일에 개성에서 첫 휴전 예비회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통일 없는 휴전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면서 강력 반발하신 것입니다. 다 지금 휴전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승만만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북진 통일이다 그러니까 북진 통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월 23일에 자유당을 창당해서 총재로 취임을 하시고 52년 77세에 5월 25일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7월 4일에 발췌 개헌안을 통과를 시켜서 8월 5일에 직선제로 정부통령 선거를 해서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의 내용도 읽어보면은 이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끊임없이 이 정부를 흔든 것입니다. 정부를.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해가지고 당도 창당을 하고 개헌을 해서 이제 직선제로 정부통령 선거하도록 개헌을 해서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시죠. 그 다음에 53년 78세에 6월 10일 백선엽, 손원일, 원용덕 등 지휘관을 소집해서 방공포로 석방을 지시를 합니다. 방공포로 석방. 미국이 자꾸 휴전을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선 거죠. 방공포로 석방으로 맞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막 암살 당할 뻔도 하고 그랬죠. 6월 25일에서 7월 11일
로버트슨 미 특사와 회담을 해서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휴전 협정에 동의를 하고 여기까지 읽을 필요가 없군요. 아까 이제 50년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이 연보는 지금 50년 이후에 6.25 이후에는 그 미국에 대한 분노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읽고 제가 오늘 중요한 인물을 깜빡할 뻔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화면에 띄워주세요. 네,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 청교도 신학원 답안지, 그러니까 우리 졸업시험 보기로 했잖아요. 거기 답안지인데, 이게 물론 이제 7월 1일에 다 이렇게 공개를 할 겁니다. 그 시험 문제지도 공개를 하고 답안지도 이제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출을 하실 때는 뭐만 제출하시면 되냐면 답안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답안지만.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두 몇 문제입니까? 네 줄로 되어 있는, 네 칸으로 되어 있는데 100문제죠? 100문제. 아시겠죠? 100문제.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1번에서 20번까지는 정강훈 목사님 그 주경신학 있죠? 주경신학 그 부분에서 나오고 21번에서 40번까지가 제가 강의한 부분에서 나오고 41번에서 70번까지가 손원배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71번에서 100번까지가 정성구 총장님 그 강의하신 부분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여주세요. 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청교도 신학원 답안지 그래서 이름 쓰시고 점수는 써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니죠. 점수는 비워두시고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렇게 다 채우시고 거기 잘 보세요. 정답 표시는 동그라미를 까맣게 칠하셔야 돼요. 까맣게. 그래서 이거 예입니다. 예. 만약에 4번이 답이다 그러면 4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방법 까맣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 저렇게 이렇게 뭐 체크하거나 뭐 이렇게 뭐 줄을 긋거나 이렇게 하시면 동그라미 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속을 까맣게 칠해야지 됩니다. 다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3분인데 우리 6월 25일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 그래서 우리 6.25 노래를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건국하신 건국 기념 연설을 하십니다. 그 연설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이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에 원한을 풀으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아멘. 우리 건국 기념연설을 읽겠는데 내용이 많죠. 기념연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우리의 각오. 밑에 해주세요. 외국 귀빈 제시와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8월 15일 오늘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의 제일 긴중한 시기입니다.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내 동포의 자치자주하는 정부 밑에서 자유 공기를 호흡하며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인 직책을 다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놀라운 분이죠. 공복. 공복이 뭔가요? 종이죠, 종. 지금 정치인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앞길이 아직도 험하고 어려웁니다. 4천여 년을 자치자주해온 역사는 막론하고 세인들이 남의 선전만 믿어 우리의 독립 자치할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던 것을 금년 5월 10일 전 민족의 민주적 자결주의에 의한 전국 총선거로서 우리가 다 청소시켰으며 모든 방해와 지장에 대하여 일시의 악감이나 낙심 애걸하는 상태를 보이지 않고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하여 온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연속 진행함으로 앞에 많은 지장을 또 일일이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우려하거나 퇴축할 것도 없고 어제를 통분히 여기거나 오늘을 기뻐만 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우리의 애국심과 노력으로 우리 민국을 반석 같은 기초 위에 둘 것이니 이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을 아니한 남녀는 더 큰 희생과 굳은 결심을 가져야 될 것이요 더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만 우리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건국 기초의 요소가 될 만한 몇 조건을 간략히 말하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중대한 연설문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의 이 건국 정신, 이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이 대한민국의 탄생, 자유 대한민국의 탄생, 기독교의 군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건국의 4대 기둥, 얼마나 어렵게 이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누가 공헌과 희생을 이제 해야 될 때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나라, 이 위대한 나라를 북한으로 끌고 가려는 이러한 일당에 맞서서 누가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애국 국민들이, 군번 가진 모든 남자들이, 그들과 같이 사는 가족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를 다시 반석과 같은 기초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